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그동안의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집단 주택의 방문도 허용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은 아직 코로나19 1차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비필수적 여행에 대한 국경 폐쇄를 7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의 자격증명과 공권력 과잉 행사 금지, 경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안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 차이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841명 늘어난 222만 6,241명, 사망자는 647명이 늘어 11만 9,77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95명이 늘어 40만 6,280명, 사망자는 35명이 늘어난 3만 1,03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19명이 늘어나 17만 569명, 사망자는 50명이 늘어 12,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그동안의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집단 주택의 방문도 허용됐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아직 경제 재개 1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은 7월 초에는 2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됐던 병원과 집단 주택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요양원 방문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 경제재개 3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25명까지의 모임을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내 하루 사망자가 이틀 연속 25명을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감염률을 포함한 각종 지표를 볼 때 그간 우려했던 시위로 인한 재확산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피털 리전이 경제재개 3단계에 들어가면서 현재 뉴욕주는 10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 핑거레이크와 모크밸리, 서던티어와 노스카운티, 센트럴 뉴욕과 웨스턴 뉴욕, 캐피털 리전이 3단계에 진입했고 허드슨밸리와 롱아일랜드는 2단계입니다. 지난 8일 경제를 재개한 뉴욕시의 경우는 언제 2단계에 진입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대규모 군중이 모인 시위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경될 수 있지만 여전히 7월 초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이 경제 재개방에 들어서면서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점과 술집 밖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아직 코로나19 1차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제2차 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1차 유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재개방에 나선 지역이 늘어나면서 최근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텍사스주에서는 16일 2,6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파우치 소장은 진단검사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개인들의 부주의와 일부 주에서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다며 밀집도가 높은 술집과 같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미국인들이 경계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비필수적 여행에 대한 국경 폐쇄를 7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각각 4월과 5월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계속되면서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16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3월 18일 발표된 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던 미국과의 국경 폐쇄 조치가 30일간 더 연장돼 7월 21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도 성명을 통해 미 국토안보부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로 입국과 관련해 비필수적 이동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도 트위터를 통해 합의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국경 재개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11만 5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캐나다에서도 9만 9천 명이 넘게 감염돼 8,175명이 사망했습니다. 멕시코의 확진자는 15만 명, 사망자는 17,580명입니다. 다만 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인과 캐나다로 귀국하는 캐나다인에게는 국경 폐쇄가 면제됩니다. 캐나다인의 직계가족도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만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항공사 승무원, 트럭 운전사 같은 필수 근로자들의 국경 통과는 계속 허용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의 자격증명과 공권력 과잉 행사 금지, 경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안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 조르기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시위대가 요구했던 경찰 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의 자격증명과 공권력 과잉 행사, 경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 만입니다. 행정명령은 크게 경찰의 자격증명과 인증, 과도한 공권력 행사 경찰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신건강, 마약 중독,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 집행의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현행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조르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주 경찰이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계약하는 등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도 자체 입법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에 2자릿수 차이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16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친트럼프 성향 여론조사 기관인 스캇 라스무센은 인터넷 사이트 저스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 오늘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할 때의 지지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은 48%로 트럼프 대통령의 36%보다 1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디펜던트는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못 미친다면 그 어느 대통령이라도 우려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라스무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트위터 등을 통해 정확하다며 칭찬하는 등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남다른 선호를 드러낸 기관입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크게 패했던 아이오와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중 하나인 미시간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미 50개 주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연방 직할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자는 법안을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AP통신은 민주당이 오는 26일 하원에서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는 50개 주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연방 직할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주와 다릅니다. 먼저 육군이 주지사 승인 없이도 연방군을 배치할 수 있고 인구가 70만 명이 넘는데도 상하원 의원을 뽑지 못합니다. 연방의회에 입법권과 예산권도 위임돼 있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이런 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이벤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일
백악관 인근 세인트 존스 교회를 찾아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 경찰과 함께 연방사법기구 아닌 비밀경호국, 국립공원경찰대 등이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DC의 시민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안을 도입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워싱턴 DC가 주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5개월 넘게 진전됐습니다. 10개월 넘게 진전된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호조를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0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18년 4월 15일로 지난 6월 중 2017년 11월 8일보다 5개월 1주 진전됐습니다. 반면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9년 4월 1일로 지난 5월 중에 3개월 개선된 이후 2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 10개월에 넘은 진전에 이어 2달 동안 무려 1년 3개월 2주가 진전되면서 접수 후 대기 중인 사람들은 다소간의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또 취업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와 2순위 석사학위 또는 5년 경력, 4순위 종교, 5순위 투자 이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는 지루하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2A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가족 이민은 매달 1에서 2개월 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2주 개선에 그치면서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 5개월가량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기억하시죠?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후 일명 원비어법도 통과된 바 있는데요. 상원이 오토 원비어 사망 3주년을 맞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6일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년을 맞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로버트 포트먼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수감되고 학대를 당해 궁극적으로 2017년 6월 19일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북한이 원비어나 그들이 불법적으로 억류해왔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행동들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포트먼 의원과 브라운 의원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원비어법 통과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원비어법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7월 7일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팰리세이즈 팍에서 스테파니 장 후보와 프랭크 도나유 후보가 우편 투표 부정 혐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타운 클럭 오피스와 레코드 보도 등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우편 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펠팍 민주당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재관 후보와 신디 페라라 후보는 경쟁자인 스테파니 장 후보와 프랭크 도나유 후보가 지난 10일 펠팍 시니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겐 카운티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와 페라라 후보는 고소장에서 장 후보 및 도나유 후보와 선거 캠페인팀은 지난 10일 오후 시니어 아파트 1층 로비에 테이블을 마련해 아파트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우편투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1층으로 내려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유권자의 경우 해당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이뤄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 후보와 도나유 후보는 잘못된 고발이라고 반박하고 당일 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우편 투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등 유권자들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관위는 해당 고발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일부 한인단체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소요 사태에 따른 한인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LA 한인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인동포 피해복구 대책회의. 일부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법률 자문, 장학금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된 피해자분들에게 이러한 카운티 조치를 모두 안내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신고하신 분들께 카운티, 주, 연방 등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 지원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온 LA 한인회는 애초 밝혔던 대로 불참했습니다. 총영사관의 전시행정 논란으로 야기된 갈등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LA 한인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는 또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회는 하루 앞선 어제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다수 한인단체들은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주최한 비대위 한 곳만 참석해 한인 비대위가 양분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총영사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인사회와 합심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인사회 단합을 망치고 총영사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영사관이 이제 그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되죠. 지속적인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그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것들을 찾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만약에 정부 지원이 있다. 그럼 얼마를 한 사람당 얼마씩 편성해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그런 걸 돕겠다고 위해서 회의를 했고 또 회의를 했으면 결과가 그런 게 나와야지 회의인 거죠. 이에 따라 총영사관과 동포사회와의 화합과 협력이 박경재 신임 총영사의 임기 내내 가장 큰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오는 18일 만나 한인사회 지원 대책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지역의 약국 180여 곳이 파손되고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는 LA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177곳의 약국이 파손되고 약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헌팅턴 파크와 벤나이스에 있는 두 곳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54곳에서 난 재산 피해 규모는 53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범죄자들이 다량으로 운반하기 쉽고 길거리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처방약을 훔친 걸 미뤄보아 조직적인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6일 오전 1시 15분께 인디애나주 먼스터의 먼스터 커뮤니티 병원 응급병동에서 환자가 총을 쏴 보안요원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정신질환 환자가 간호사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보안요원 2명이 환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환자가 총을 발사해 보안요원 1명이 총에 맞았고 또 다른 보안요원이 환자에게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와 보안요원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US 오픈이 당초 일정대로 오는 8월 말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관중이 없는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US 오픈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뉴욕 퀸즈에서 관중 없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중들은 TV로 대회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영업 재개가 허용되는 미용실과 네일살롱 등 개인 관리업소의 운영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 소비자 보호국이 16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개인 관리업소들은 사전 예약 고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객 가운데 예약일 기준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매장에 출입할 수 없고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반드시 체온 검사를 해서 화씨 100.4도를 넘을 경우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뉴욕시경은 체포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바디캠 영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체포되면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등에게 우선 공개된 후 온라인에도 영상이 올려집니다. 그동안에는 경찰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돼 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다고 하지만 폭동까지 겹쳐서 혼란은 더욱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가을쯤에 코로나 확산이 더욱 커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감염자나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만큼 어느 정도 코로나 여파가 우리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연방선거, 주의회 그리고 지방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투표 참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위기일수록 더 나은 정치인을 선출하는 데 참여하는 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투표에 참여하는 한인사회 정치력을 키우는 일이기에 참여를 해야겠고 가까이는 뉴욕 뉴저지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일은 물론이고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한 관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뉴욕주에는 이번에 5선에 도전하는 론김 하원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뉴저지 한인 지대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팰리세이드 파크에는 한인 후보 2명이 출마를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유권자들은 더더욱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투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알게 모르게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바탕에는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혹시나 또다시 4.19 폭동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인 사이의 정치력이 많이 향상된 탓도 있고 한인 정치인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저런 영향력들로 인해서 특별히 한인업소나 한인타운을 겨냥하는 데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힘은 우리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개인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더 꼽으라면 인구조사 참여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구조사 참여율이 저조를 해서 10월 말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인구조사 참여율도 정치력 향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지역이나 커뮤니티의 교육정책 지원은 물론이고 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원금이 배정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정치력 향상도 하고 권리도 찾고 이 모든 일들은 투표도 하고 인구조사도 참여하는 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구름이 많고 천둥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오후 한때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